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산돌병원 정형외과 이성인 원장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두 번째 인사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무릎 운동에 대해서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두 번째 기회 주신 비욘디 제작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당연히 무릎에서 제일 중요한 질환이고 가장 많은 환자분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질환인데, 무릎이 퇴행성 관절염이 이미 다 진행되어 있는 상태는 뭐 어차피 인공관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할 수 있는 어떤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기 위해서 연골과 연골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퇴행성 관절염이란 골관절염이라고도 많이 하고요. 우리가 보통은 염증이라고 하면은 막 붓고 어떤 급성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은데,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할 때만은 좀 만성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연골이 이미 닳아서 없어진 상태 자체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비슷한 무릎에 생길 수 있는 관절염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아니면 화농성 관절염이 있는데, 화농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뭐 엄청 세균에 의해서 통증이 심하고 발적과 부종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환자분 내원하시자마자 굉장히 응급상황이고 딱 보자마자 바로 알게 되는 그런 것이니까 이제 오늘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고요.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무릎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직접 오셔가지고 방문하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픈데 저 류마티스 관절염 아닐까요?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데, 대개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뭐 팔꿈치, 손목 이런 관절인데 평소에 많이 쓰지도 않는데 갑자기 뻣뻣하고 아침에 엄청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손가락이 뻣뻣하시면 그때는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 보시고 병원에 한번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보통 피검사 같은 걸로 감별할 수 있고요.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 손이 안 좋다고 해도 무릎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거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퇴행성 관절염 왜 발생할까요? 왜 나만 이렇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무릎이 닳고 이렇게 연골이 다를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연구가 되어져 있는 내용을 보면 이런 요인들을 갖고 계신지 한번 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과체중이신 경우가 많은데 BMI라고 하는 체질형 지수가 한 25 정도 이상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무릎에 영향이 굉장히 많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다쳤던 거죠. 특히 이제 남성분들이 갑자기 관절염이 오시는 경우에는 예전에 무릎이 다쳐서 뭐 그냥 타박상 이런 게 아니고요. 인대나 아니면은 연골판이 찢어져 가지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던 그런 적이 있으면 대체적으로 연골이 손상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이라는 거는 사실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냥 나이는 자연적으로 드시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연골세포가 조금 이제 활성화가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재생도 늦어지고 하면은 저절로 발생하시는 것이고, 남성보다는 확실히 여성인 경우가 약하죠. 관절염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환경이, 특히 밭일 하시는 분들 예전엔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필연적으로 거의,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밭일을 하신다 그러면 관절이 많이 닳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 생활 자체가 뭐 무릎을 꿇거나 양반다리 같은 걸 많이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마라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과도하게 신체 활동 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로 무릎에는 좋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도표가 있는데요.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제 뭐 발생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텐데, 여기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빨간색을 표시해 놓은 부분이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는 무릎 부상은 당연히 생기면 안 되도록 본인이 축구 같은 거 할 때도 항상 조심하시고 본인이 워밍업 같은 거를 충분히 잘 해주시고 근육을 잘 풀어놓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비만, 이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결국에는, 본인의 신체 활동이나 이런 거랑 관련도 있고, 식이 습관이나 이런 것도 관련이 있겠죠. 내과적인 문제도 생길 거고, 요거는 무릎도 비만이랑 굉장히 연관이 많고, 여러 가지, 화학적인 작용이나 기계적인 작용에 비만이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체 활동 저하인데, 이거는 이제 말씀드려야죠. 이게 보통 관절염이 생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써서도 생기지만 너무 활동을 안 하셔가지고, 특히 운동, 본인이 이제 습관을 들여가지고 이제 운동하시는 게 거의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근육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서 근육이 약화돼서 관절 부하가 생기고 결국에는 관절염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대퇴사두근 근력을 기른다거나 이런 노력을 하고 걷기 운동을 하고 하면은 반대로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 도표에서 보면 통증이라고 여기 되어 있죠. 이게 결국에는 환자분을 힘들게 하거든요. 운동하기도 힘들게 만들 수 있고 근력도 직접적으로 저하가 되고 대퇴사두근 근력 같은 것이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제 마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적절하게 약물을 쓸 수도 있고 필요하면 주사 또는 이런 걸로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과감하게 수술적인 그런 조치도 취하는 이런 게 저희가 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절 연골이란 무엇이냐라는 건데, 관절 연골은 우리가 지금 이 손가락에도 지금 엄청 마디가 많고, 무릎에도 그렇고, 고관절에도 그렇고, 일단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는 전부 다 이렇게 유리연골이라고 해서, 연골이 전부 다 코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연골이 없으면 그냥 뼈랑 뼈끼리 엄청 심한 마찰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통증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없게 굉장히 마찰을 줄여주고 특히 이제 손이나 이런 데 말고 하지에 있는 관절들은 하중을 또 받아주고 하는 그런 푹신푹신한 역할도 해줍니다. 구성은 연골세포와 세포 외에 있는 기질로 되어 있는데 연골세포는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위치해 있는 연골세포들이 기질에 박혀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근데 연골세포 자체가 세포의 기질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테오글라이칸이나 콜라겐이나 아니면 히알루론산 같은 거를 본인이 직접 생성해가지고 세포 외기질을 만들고요. 세포 외기질은 이제 대부분 본인이 수분이나 이런 거를 함유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무게로 따지면은 연골은 이제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수분이 많이 포함될 수 있고 말랑말랑하고 어느 정도 외력에도 견딜 수 있고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특수한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절염 때 만져보면 굉장히 말랑말랑하면서 살짝만 긁혀도 사실은 쭉 그렇게 기스라고 하죠. 그렇게 표가 날 정도로 좀 약하기는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눈으로 보일 정도의 손상이 있으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연골세포가 재생을 하는 능력은 굉장히 탁월하지만 거시적으로 보이는 것까지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월상 연골인데 이것도 같은 연골인데 이거는 좀 관절 연골이랑 다르게 무릎에는 이제 워낙 큰 관절이고 생김새 자체가 이것처럼 옆에서 보면은 평평한데 이게 동그란 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이 살색으로 되어 있는 연골판으로 인해서 이게 콩그런트라고 하죠. 콩그런시를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 자체를 예쁘게 이제 받쳐주고 이 모양으로 인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체중을 분산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훌라후프 같은 모양으로 이제 후프 텐션을 잡아준다고 하거든요. 바깥쪽으로 나가지 못하게 체중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이거 자체가 이제 윤활 작용도 해주고요. 구성은 콜라겐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 콜라겐이 아까 관절연골이랑 다르게 일형 콜라겐으로 되어 있고 좀 더 딱딱하고 더 그 실제 하중에 더 잘 견디는 강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직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노화가 되면 이런 고무 같은 그런 탄성이나 이런 게 좀 약해지죠.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손상이 되면은 이제 보호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연골 손상이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관절 연골과는 다르게 반달 연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연부는 약간 파열이 된다거나 할 때 혈행이 지나가기 때문에 복구를 스스로 하는 능력이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수술적인 개입이 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연골과 연골판의 관계는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무릎에서는 하나의 가족처럼 너무 이제 조화롭게 잘 있는 모습이죠. 이런 MRI를 보면 굉장히 행복한데, 사실 위에 여기 뼈 밑 코팅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한 3mm 내지 4mm 정도 되는 이 두께로 연골이 있고, 여기 지금 프로브라고 하는 이게 탐촉자로 이렇게 만져보는 건데, 이 말랑말랑하고 아주 이제 건재한 연골을 볼 수 있죠. 아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사이를 이렇게 예쁘게 감싸고 있고, 안에 그 보호도 하고 하중도 분장시켜주는 연골판이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있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약간 밖으로 삐져나오는 경우도 있고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근데 이럼으로써 인해서 이렇게 약간 관절이 붙어가고 관절염이 시작되는 처음에 시점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연골판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빠 일어나라는 분인데요. 43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90kg가 나가신다는데요. 계단을 오를 때 초반에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간다고 합니다. 44세 관절염을 의심해 봐야 할까요? 라고 하실 때 관절염 가능하죠. 가능하지만 일단은 계단을 얘기하셨잖아요. 계단을 얘기하셨을 때 오를 때 초반 내려갈 때는 언급을 안 해주셨긴 했는데 몸무게가 이 정도까지 많이 나가고 계단일 때 무릎이 앞부분이 아프면 앞부분에 이제 슬개 대퇴 통증이라고도 하고 전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도 하고 하는 그런 거를 먼저 의심해 보겠지만 그게 이제 오래되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그러니까 굽혔다 폈다 할 때 많이 쓰게 되는 특히 계단에서 많이 쓰게 되는 이 슬개 대퇴 관절에 관절염이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관절염이 없다고 해도 비슷한 통증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관절염 전의 단계에서 얘기하는 슬개대퇴 통증인데 몸무게가 많고 평소에 운동을 잘 안 하시는 분이 계단에서 앞부분이 아프다. 그러면은 이제 슬개대퇴 통증일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다리 근력 운동을 대퇴사두면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스쿼트 같은 그런 굴곡하는 운동이 아니라 다리를 신전하는 안전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슬개대퇴 통증 운동 이렇게 검색하면 제가 이미 찍은 그 영상도 있고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골판은 파열 양상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많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된 그런 사진이죠. 어떻게 탱겼을까에 따라 가지고 처치해야 된다. 근데 먼저 이제 이거는 제가 결론부터 거의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수평 파열 같은 경우는 퇴행성이에요. 퇴행성이고, 이런 파열을 얘기하는 건데,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수직 파열은 거의 다 외상의 관련성이 있는 거고, 이렇게 직각으로, 편물과 직각으로 보통 찢어지게 되고, 이거는 외상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부어서 많이 아파서 오시는 거고, 보통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방사형 파열 같은 경우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굉장히 작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변연부까지 쭉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유념을 잘하고 MRI 같은 것도 잘 보고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후방 골 부착부 파열, 보통 루트 파열이라고 하는데 이 파열은 이제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뒤쪽에 생긴 방사형 파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지금 그림에는 없습니다만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 매우 중요한 파열입니다. 그리고 피판 파열이라고 하는 조그만 파열, 걸리적거리는 파열이나 복합적인 파열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분류대로 설명을 드리면 보통
봉합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봉합술을 하는 게 좋고요. 부분 절제술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외상성 파열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8년이나 추적 관찰한 좋은 논문인데 이거는 사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그대로의 결과인데요. 봉합술을 한 게 8년 후에 결과가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관절염도 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 스포츠로의 복귀도 훨씬 더 좋았다는 건데 그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결과죠. 그러니까 퇴행성이 훨씬 더 봉합을 했을 때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건데 이 연골판이라는 거는 변연부에만 혈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안쪽으로 더 관절 내부 쪽으로 들어오면 혈관이 없어서 그냥 봉합을 한다고 해서 쉽게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변연부 쪽에 있는 외상성 파열은 당연히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고 놔두면은 굉장히 놔두든지 아니면은 잘라내는 경우에 굉장히 관절염이 빨리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들어서 오탐하는 댓글님이신데요. 선생님, 전 손흥민 선수께 제발 무릎 세리머니 좀 하지 말라는 말을 전하고 인사 페북하게 됐는데요. 76세분이 무릎 세리머니로 슬라이딩 하면 안 되죠? 라고 하셨죠? 79kg, 79kg. 79kg이 손흥민 선수가 6kg이신가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근력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런 거 자체가 원래는 동작이 나쁜 동작이죠. 제가 이제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무릎 꿇는 동작 자체가 안 좋으니까. 근데 그 정도는 많이 해보셨어가지고 연습이 됐을 거고 잠깐 정도 하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무릎 주변에 찰가상이 있거나 하긴 하겠지만 잔디가 또 굉장히 매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네. 그리고 그 슬라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부분 절제술을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건 외상성 파열일 때 8년 추시를 했다는 거고 지금 이제 돌아와서 이제 현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분 절제술 이거를 관절경을 하는 아주 간단한 술식인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궁금하신 분도 많고 의사들끼리 의견도 많이 갈리는 거죠. 이 논문은 NEJM이라고 하는 굉장히 공신력이 높은 논문에서 실제로 그 퇴행성 내측 부분에 반응성 연골 파열이 있는데 증상이 있고 퇴행성일 거고 이 환자분들이 보존 처치를 3개월을 했는데도 계속 아픈 그런 적절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관절경으로 반응성 연골판 제거도 해보고 아닌 그 대조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짜 수술을 한 거예요. 다 똑같이 하고 쉐이빙하는 그 소리도 다 듣게 하고 환자분들한테 똑같이 해놓고는 수술만 안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12개월, 1년째 추시를 했는데 결과가 같다는 얘기죠.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논문 보면은 내측을 절제를 했는데 내측은 이제 외측이랑 좀 다르게 확실히 연골 병변을 증가시키더라. 닳게 만든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무분별하게 하는 거를 막는 그런 좋은 논문이긴 한데 반론도 있죠. 일단은 그 마찬가지 얘기를 하면은 안정적인 수평 파열, 아까 전에 처음에 보였던 호리존탈 테어라고 하는 수평 파열은 쓰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두꺼운 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비면 가운데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이렇게 뜨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생긴 건데 이게 엄청 위아래를 날카롭게 자극할 것 같지 않게 생겼잖아요. 실제로 이런 모습으로 많이 발견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타병원 그 수술하고 오신 분인데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이게 하루 전날 거고 이게 하루 훗날 거예요. 이렇게 많이 잘라내면은 그러니까 인페리어 리플렛을 다 자른 건데 그러고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결과가. 그러니까 그 연골판 절제술로 인해서 발생한 연골 손상이나 관절염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지양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다른 양상을 볼게요. 그러면은 진짜 가치 없는 수술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거고 수술하기 싫어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초기에는 당연히 보온색 치료 할 수 있습니다. MRI 상에서 보통 발견을 하잖아요. 근데 주사 치료 해볼 수 있고 약물 치료 해볼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는 보통 이제 히알루론산 주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까지 이제 뭐 계속 아프신 분들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붓고 뭐 주사를 맞아도 붓고 통증도 계속 있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병원을 매주 방문해도 차도가 없다 이러면 이제 최소한을 절제를 할까 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제 날카롭게 피판 파열인데 보이고 제거해야죠. 제거 이 정도까지 보이면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봉합은 불가능한 부위니까요. 그러면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를 임상 의사로서는 사실 연구 목적이 아니라 매일 이제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환자분을 계속 그렇게 힘들게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 최소한으로 절제하려고 노력하면서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근거는 저는 이제 활액막이 이렇게 이건 슬개 맥낭 쪽인데 무릎으로 치면은 관절경을 넣으면은 제일 먼저 반기는 부위입니다. 여기 부분인데 이쪽에 이제 연골은 없는 윗부분에 활액막이 증식이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계속 염증을 만들고 염증을 만드는 세포들 자체가 결국에는 여기 연골에 있는 ECM, 그러니까 세포의 기질을 파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활동이 저하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도 어차피 들어가서 이렇게 가볍게 제거를 하고 나오면서 이렇게 한 1분도 걸리지 않거든요. 이렇게 활액막도 조금 제거해 주는 게. 그러고서는 굉장히 빠른 복귀를 하고 일상생활로도 빨리 복귀하고 통증도 좀 프리해지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거는 다들 합의가 되어 있는 내용인데 급성기 통증에는 조절에는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이점은 사실 뚜렷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2, 3년 지나면은 사실은 어떻게든 비슷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너무 통증이 심하면 기능상에 굉장히 계속 처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되고 환자를 적절하게 잘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죠. 종파열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수직으로 파열된 이런 파열을 얘기하는 건데 거의 외상이고 한 반 정도는 십자인대 파열이랑 같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뭐 수술을 자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락킹 증상이라 해서 무릎이 어느 정도 가다가 더 이상 굽히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고 걸림 증상이 있어가지고 본인 스스로 이제 수술을 원하시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찢어진 것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앞에 여기 슬라이드 이 양동이 손잡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꼈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관절경 내부에서 보면은 이제 종파열이 엄청 커질 때의 그런 상황인데 안으로 들어와 있죠. 대퇴골에 내측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안정화 시켜가지고 리덕션을 하고 이렇게 봉합질로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행이 좋은 그 변연부기 때문에 잘 붙어요. 우리가 이제 좀 간과할 수 있는 파열인데요. 방사형 파열입니다. 이거는 좀 작을 때 발견하면은 좀 운이 좋은데 클 때 발견하면은 꼭 그 연골판이 다 없는 것처럼 역할을 못하도록 쭉 다 찢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런 파열이 있으면 사실 예후가 매우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봉합한다고 해도 이쪽 변연부 같은 경우는 좀 봉합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이 안쪽의 관절 내부에는 또 혈행이 없으니까 그렇게 원활하게 또 항상 연골판이 봉합한다고 붙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잘 보고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외측에 있는 연골판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랑 같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십자인대 하로 들어갔는데 보여서 거기서 이제 복구를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고 내측 파열은 사실 굉장히 천천히 진행될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퇴행성 파열이기 때문에 잘 그렇게 처음부터 발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찢어졌는데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찢어져 있으면은 쭉 타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잘라내면은 앞에서 이런 작은 거는 이제 커피 믹스 같은 거 이렇게 뜯어낼 때 틈처럼 있는 거라서 그거를 이제 더 이상 뜯기지 않도록 그쪽 부분만 예쁘게 다듬는 술식을 하면 매우
예후가 좋죠. 별로 이제 제거하는 부피도 크지 않고. 근데 마치 이 위에까지 그 변형부까지 다 찢어진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잘라내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연골판이. 그러니까는 어떻게든 이제 애를 쓰고 기를 쓰고 그 봉합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붓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방사형 파열의 한 종류인데 굉장히 이제 빈도가 많고 내측 후각 부분에 방사형 파열인데 우리가 골 부착 부분에서 한 1cm 더 이내로 방사형 파열이 있는 것을 후방 골 부착부 파열이라고 해요. 루트 파열이라고 많이 하는데 뿌리죠. 뿌리 파열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이제 놓치면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통 중년 여성이 뭐 가벼운 외상, 뭐 예를 들어서 버스 계단이 좀 높잖아요. 그 버스 내리다가 갑자기 이제 뒤가 아프다거나 오금이 아프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살짝 계단을 조금 뭐 아니면은 살짝 앉았다 일어났는데 뭐 이렇게 뒤쪽이 아프다. 근데 초기에 굉장히 통증이 심했는데 병원 바로 못 오시고 한 좀 1, 2주 지났더니 좀 통증이 좀 좋아졌더라. 이러면 그렇게 해서 오시면은요. 아, 그냥 별거 아니겠지. 근육이 놀랬겠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넘어가면은 나중에 이제 굉장히 큰 일이 나거든요. 이게 그냥 두면은 반월상을 다 전체를 절제한 거랑 비슷한 그런 역학 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 진찰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고 진찰을 잘 해보고 MRI를 찍는 게 중요해요. 근데 MRI를 찍어서 요것처럼 이 루트 부분이 찢어진 걸 보게 되면 바로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될 때가 많죠. 이 MRI 상에서도 여기가 지금 보이지 않죠, 뒤에가. 여기는 이제 뜯어진 틈이 보이고. 그냥 두면 어떨까요? 그냥 둘 수도 있죠, 다시. 그러니까 사실 그냥 두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관절이 빨리 닳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후프 장력이라고 하는 그 바깥쪽으로 변연부로 이제 밀려나가지 않고 딱 잡아주고 하는 그 역할을 못하고 바깥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직접 얘가 위에 있는 대퇴골이랑 경골이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연골끼리 서로 갈리는 것도 있고 연골 밑에 있는 연골하골이 이렇게 아예 급성기에 이렇게 부전골절이라고 해서 뼈가 부종을 그러니까 멍이 드는 거를 이제 넘어서서 부전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적이긴 한데 연골이 남아 있습니다. 연골이 남아 있는데 이게 루트가 찢어져 가지고 열려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연골이 아직은 닳기도 전에 뼈가 뼈끼리 만나가지고 이렇게 골절이 난 거예요. 통증이 너무 오래 가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관리를 못하면 송크라고 무혈성 괴사가 생기는 경우도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급성기로 보면은 이제 부전골절 같은 거를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성적으로 놔둘 때는 빠른 속도로 관절염이 진행합니다. 이게 저의 환자분인데 4년 정도 전에 60세였었는데요. 64세 때 저한테 오셨어요. 근데 4년 만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4년 전에 MRI를 봤는데 당연히 이렇게 초기였었어요. 근데 놔두면은 이렇게 되고 힘든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이제 어떻게든 처치를 해주려고 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뼈를 밑으로 이렇게 풀아웃 수처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터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봉합을 해서 밑으로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봉합을 하면은 결과가 그래도 좀 낫고요.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내반 변형이 심한 분이 이제 저한테 오셨는데 봉합을 타병을 했어요. 근데 붙지 않죠. 이게 이렇게 봉합한 부분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당연히 붙지 않고 내반이 너무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절골술이 필요할 가능성이 많고 이미 비만이 너무 심하거나 연령이 고령이시고 오래전에 파열되신 경우에는 골 부착부 파열을 봐도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3기, 4기 관절염인데 뭐 골 부착부가 파열됐다. 그러면 이거는 이미 옛날에 파열된 거가 지금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할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초기에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초기인데 내반이 오다리가 심한 거죠. 그러니까 내반이라는 거 오다리인데 그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그냥 봉합을 하면은 붙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왜냐하면 아까 전에 요 앞에 있는 위험 인자 중에서 내반변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 붙잡고 파일을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내반 교정을 하지 않고 봉합만 하면 똑같은 지오메트리이기 때문에 다시 파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번거롭더라도 절골수를 같이 해주는 게 근위 경골 절골수를 같이 해줘서 체중도 이동시키고 내측의 부하를 덜 줘야 이게 생착이 됩니다. 그래서 반월성 연골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골을 굉장히 보호해주는 사실 보호자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의 진단은 이제 모양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퇴행성 파열을 보자고 하지는 않아요. 퇴행성 파열을 보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데 막 계속 붓고 있고 무릎이 기계적인 그 증상도 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MRI를 안 찍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초기 진단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절제술은 당연히 이제 피하는 거 좋고 봉합술을 우선시해야 되는 건 특히 이제 외상성일 때는 반드시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부분 절제술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는 해야 되고 특히 이제 방사형 파열이 초기일 때 잘라줘야 될 필요했고 그리고 기계적 증상을 너무 유발하고 환자를 괴롭힐 때 같은 경우는 최소한으로 열자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방사형 파열이나 루트 파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합을 잘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연골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연골은 이제 그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이게 손상이 됐을 때 몸이 우리가 이런 피부에 찰과상 난 거나 아니면 찢어졌거나 이렇게 봉합되는 거는 사실 혈행이 잘 가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제 얼굴 같은 데는 흉터도 잘 남지 않죠. 힐링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혈행이 풍부한 곳은 원래 이제 잘 치료가 되는데, 연골이라는 조직은 무혈성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출혈이나 염증 반응이 안 나타납니다. 출혈 염증 반응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힐링을 위해서는. 근데 그게 도모되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혐기성 영양으로 보충하는 그 연골세포 혼자서 열심히 세포의 기질을 만들기는 하나 이게 역부족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듬성듬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혼자서 스스로 메타볼라이즈를 하는데 그게 이제 표면 구조를 실제로 거시적으로 복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타이드 마크라고 하는 이쪽을 지나서 그 정도 그 이후까지 연골이 손상이 돼서 연골 하골이 노출되면은 그 안에서 골수 내부에 있는 중간엽 줄기세포가 있죠. 어느 정도 분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줄기세포가 밖으로 나와야 돼요. 밖으로 나와서 그 혈전을 형성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복구가 되긴 하는데 그게 유리연골이라고 하는 원래 갖고 있는 관절연골에 있는 성분이 아니라 섬유연골이라고 하는 조금 못한 조직으로 그거보다는 조금 성질이 조금 약한 조직으로 이런 재생이 되긴 합니다. 근데 연골하고를 노출시켜서 이렇게 구멍을 뚫는 그거를 바로 이제 미세천공술, 미세골절술이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치료를 유도하는 것이죠. 항상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연골 당연히 엄청 연골 손상은 흔한 건데 다 수술하면 안 되죠.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맨 처음에는 이제 보면 환자분이 증상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먼저 환자분이 내원하셨어요. 그러면 약물 치료 먼저 하는 거고, 가장 대표적으로 진통소염제를 사용하는 건데, 이게 오래 쓰면 이제 속이 많이 쓰리시고, 위궤양, 위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환자분을 초반에는, 환자분을 짧게 보시면서 약을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콩팥이나 심혈관계에 약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것도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고려해야 되고 너무 아프셔가지고 트라마돌 계열의 진통제를 쓰는 건데 이건 소염제가 아니라 그냥 진짜 통증을 약화시키는 목적으로 씁니다. 근데 계속 쓰다 보면 의존성이 좀 있으니까 이것도 본인 이제 약 봉지에 환자분들이 약간 샛노란색 약간 병아리 색깔 같은 그런 색깔 약이 바로 요거예요. 통증이 잘 듣고 저도 많이 복용을 합니다만 의존성이 생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유의를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일부 이제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복용을 시키는 경우가 있죠. 이미 조금 너무 어떤 다른 처치를 하기 힘들거나 이미 고령이시거나 뭐 어떤 다른 치료를 할 여건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간헐적으로 쓰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여기 마찬가지로 전신 부작용이나 의존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 치료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연골 주사는 히알루론산 주사를 하는 거고 PN 주사, 폴리누클레오타이드, 그러니까 뭐 DNA 주사라고도 얘기 많이 하지만 그냥 연골 주사의 2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효과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이고 당연히 연골을 좀 보호해주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콜라겐 주사도 많이 하고 콜라겐이 연골의 주 성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증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프롤로 주사도 할 수 있어요. 이게 프롤로라고 하는 게 증식 치료긴 한데 증식을 직접 목적으로 하진 않습니다만 결국에는 주변 부분의 어떤 통증을 확인해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치료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너무 붓거나 수술을 미뤄야 되는 상황이다. 뭐 이럴 경우에는 한 1년에 한 3회나 4회 정도는 크게 무리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연구에서는 막 이걸 조금 쓰면 연골 부피가 나중에 뭐 감소했다는 논문도 많이 있고 그런 건 있지만 결국에는 써야 될 때는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주사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치료인데요. 굉장히 매일매일 설명드리는 거예요. 대퇴사두근 근력, 다리 들어오는 운동입니다. 이게 대퇴사두근이 무릎에서 제일 중요한 운동이고 또 두 번째 운동은 여기 엉덩이 쪽에 있는 외전근 그 근육 운동도 같이 해주시면 매우 좋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미가 없는 운동이기 때문에 체중 부하를 좀 덜하고 근력을 늘릴 수 있는 실내 자전거가 굉장히 유익할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은 수영이나 아쿠아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런 것도 없다. 그러면 그냥 밖에서 걷는 겁니다. 둘레길 걷는 거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등산, 탁구, 테니스 이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만 악화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도 실패를 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수술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이들 하고 있는 연골 재생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근위 경골 절골술이라는 거 한데 내반 그러니까 오다리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 절골술만한 치료가 또 없어요. 내측으로 굉장히 아픈데 체중을 바깥쪽으로 이제 이동시키거나 가운데로 이동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고려해야 될 그런 굉장히 좋은 수술이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망가진 연골 손상이다. 그러면은 사실 대안을 찾기보다는 그냥 굉장히 이것도 좋은 수술인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는 게 가장 빠른 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세 골절술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전통적인 수술이고 작은 병변에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병변에는 굉장히 유익하게 쓸 수가 있고 지름이 한 2.25cm 정도면 1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 돼요. 근데 그 정도 크기 이내의 병변만 있으면 이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젊은 환자, 40대 미만이다. 병변도 작다. 그러면은 이 미세 골절술만 해도 굉장히 좋아지지만 좀 크거나 하면은 잘 안 되고, 섬유운 걸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크거나 아니면은 이제 고령이거나 복구할 게 많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런 대안들이 나와 있죠. 잠깐 짚고 넘어가겠는데 유리 연골이 이제 우리 몸 전체 관절을 다 덮고 있는 관절입니다. 연골입니다. 너무 흔하게 볼 수 있죠. 모든 관절에 다 유리 연골로 다 덮여 있으니까 굉장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 부하도 폭신폭신하게 잘 견디고 마찰이 매우 매끄럽기 때문에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천지 차이죠. 우리가 관절을 움직일 때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움직였네 하지 이게 뻑뻑하다, 아프다 이런 걸 느끼지 않는 것처럼 이제 이런 느낌으로 지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섬유연골은 이제 보통 이제 연골판에 있는 그런 조직처럼 비슷한 건데
연골 대체하기에는 이제 좀 강성도 약하고 딱딱한 거죠. 네, 그래서 좀 약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골절술을 하는 것과 이렇게 좀 큰 경우에는 콜라겐을 같이 넣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연골 세포를 직접 본인 거를 배양시켜 가지고 이식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기증받은 그 동종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티스템이죠. 이건 카틸라이프고. 그래서 콜라겐을 사용할 경우에 그냥 일반 그 마이크로 프랙처, 그 미세 골절술을 할 때와 다음과 같이 콜라겐을 도포한 경우,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이 정도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자분들을 다 이제 그 2차적 관절경을 해서 이제 본 모습인데, 2차적 관절경을 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이제 그 결과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이런 콜라겐 제형들, 이런 거 같이 쓰는 경우에, 뭐 비교적 병변이 넓을 때는 유리한 측면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카티스템 굉장히 유명한 치료죠. 이거는 이제 동종 제대열에서 유래한 중화열 주기세포로 만든 약품이거든요. 근데 물론 약품이긴 하지만 이제 꺼내 와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세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병변인데 본인 걸 관절을 굉장히 지키고 싶다. 아직은 이제 굉장히 젊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50대 후반인 정도인데 너무 심하다. 인공관절 할 수는 없다. 그럴 때는 이제 선택할 수 있고, 굉장히 큰 병변에도 효과적이지만 재활기간이 생각보다 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미세 천공술보다는 한 달 정도가 더 필요한 그런 재활기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케이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50대 환자분이었고 남자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정도 병변은 미세 천공술만 하거나 뭐 골수자국술만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카티스템 선택해서 이렇게 하게 되고, 절골수도 마치 같이 해주셔가지고 1년 후에 이제 관절근을 봤던 모습이에요. 굉장히 잘 차는 모습이죠. 그리고 카틸라이프, 이거는 사실 줄기세포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줄기세포는 아니고요. 본인의 이제 늑 연골에서 1차적으로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국소마취만 해서 그 한 1cm 내지 2cm 정도 절개를 해서 거기서 늑 연골을 한 500mg 정도 채취를 해서 그거를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 6주 정도 배양을 시켜서 본인의 무릎에다 다시 넣는 거죠. 늑연골에서 채취하는 그런 뭐 장점도 있고 단점이라고 할 수는 사실 없을 것 같고, 첫 번째 수술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이외 수술이라고 해도 부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가끔 좀 많이 증식된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나의 단점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재활이 빠른 정도의 빠른 연골 재생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하는 수술이긴 한데 근위 경골 절골술입니다. 굉장히 전통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일본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다리가 많기 때문이죠. 오다리가 저도 약간 오다리긴 합니다만 오다리 자체가 병은 아닙니다만 그거로 인해 가지고 관절염이 왔을 경우 연골 병변이 왔을 경우에는 그 체중 이동을 바깥쪽으로 이동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내측 연골 보호에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절골술만으로도 효과적이어서 이미 이제 미세 골절술을 하기에는 병변이 너무 넓고 어떤 다른 그 보강제가 사실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거를 못할 경우 그때는 그냥 딱 절골술만 하는 겁니다. 그런 것만으로도 이제 내측은 많이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무릎 모양 자체가 약간 이렇게 내측으로 압축되어 있는 내반된 경골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이제 폈을 때 정상에 가까운 이렇게 직각 정도 되는 그런 무릎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 이렇게까지 많이 망가진 관절은 다른 걸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수술이고 대중적인 수술인 인공관절술을 하면 됩니다. 이게 3기 관절염인데도 본인이 연세가 이미 많고 70대 중후반이고 뭐 어떤 다른 제품들을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비용이 상당하고 재활도 생각보다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인공관절술은 저 같은 경우는 수술 이후에 다음날 걷거든요, 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활이 생각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인공관절술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일단 저는 예방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환자분들 만나면 항상 수술로 끌고 가지는 않아요. 제가 가장 매일매일 말씀드리는 건 운동을 열심히 하시라는 겁니다. 걷기 운동도 하시고, 뭐 실내 사이클 얘기도 많이 해드리고, 다리를 이제 그 정도까지도 안 되고 매우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리 들어 올리는 운동, 그리고 고관절 외전 운동, 그걸 맨날 말씀을 드려요. 외래에서 항상 하는 일인데, 그게 사실 환자분을 어떻게 보면 좀 힘든 거에서 좀 구해주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만에 대한 거는 이거는 사실 어려운 얘기긴 한데 결국에는 식이 조절하기가 고령인 분들은 쉽지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신체 활동을 어느 정도 함으로써 허벅지 근력, 특히 그런 걸 많이 길러서 당뇨 조절도 하시고 본인의 그 신체 대사량도 증가를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좀 지방 세포보다 근육 세포로 이제 본인의 몸을 많이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통증에 대한 관리, 이거는 제가 이제 매일 하고 있는 일인데 굉장히 수술로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사나 약을 잘 쓸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거에 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항상 환자분들과 대화하면서 최대한 도움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연골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무릎이 건강한 상태로 오래오래 잘 지내시는 행복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질문이 혹시 있나요? 들어와 있는 게? 있네요. 샛별공주님이 명절 때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고 나서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퉁퉁 붓고 오금에 통증이 있대요. 연세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붓기가 빠지는데 붓기가 이미 있네요. 열흘 정도 걸리던데요. 제가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아있는 상태라서 다리 붓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거는 연세가 되게 중요하긴 할 것 같아요. 여성분이실 것 같고 붓기가 열흘 정도 걸린다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연골이 닳아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골판이 뭐 찢어질 수도 있고 퇴행성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태는 그냥 열흘 지난 다음부터 아예 증상이 없고 현재 잘 지낸다,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뭐 40대다 뭐 이러면은 관절염은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붓는 일이 그렇게 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붓는 거를 상당히 뭐 저는 매일 보지만 일상생활에서 겪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항상 방문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진찰은 일단 해보면 되고 엑스레이 정도는 찍어봐야 되고요. 이 쉽게 치료가 안 되면 MRI를 찍으면은 이제 계획이나 이런 거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있나요? 질문이? 질문은 없으시네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또 다음에 또 좋은 주제가 있으면 무릎이 아니라고 해도 뭐 설명을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면 되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